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서양사상과 재성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 인쇄기의 발명과 정보 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이 활판 인쇄기 사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고요. 여기에 이 라틴어, 이 성경을 인쇄한 이 인쇄물이 있어서 같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에 대해서 그것이 미치는 지성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뉴스 시장의 등장과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인쇄기 발명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5세기에는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이라는 혁신을 통해 지식을 더 빠르고 더 널리 공유하게 되었죠. 사실상 지식은 힘입니다. 권력이기도 하죠. 기계식, 이동식 인쇄기의 발명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넓고 빠르게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한 책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인쇄 기술은 희귀한 고대 지식과 혁명 사상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인쇄산업은 세기를 거듭할수록 2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발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판 인쇄술의 개발로 사실상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를 갸웃갸웃 하실 것 같아요.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아니 15세기에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구텐베르크는 이 자신의 발명품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사실상 예측도 못하고 이 활판 인쇄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가장 큰 업적은 이 라틴어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한 것이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망차망해요. 200부를 인쇄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한 몇 시간이면 뚝딱뚝딱 찍어낼 수 있을 텐데 이 당시 구텐베르크가 처음 개발한 활판 인쇄 기술로는 200부를 인쇄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렸던 거예요. 이는 물론 이것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감 있는 인쇄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손으로 일일이 썼던 필사본 시대에 기적적으로 이 빠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텐베르크의 발명품은 사실상 도서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구텐베르크는요, 무려 앞서 얘기한 바대로 3년에 걸쳐 라틴어 성경을 200부 인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한마을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고작해야 두세 명 정도에, 많이 잡아야 두세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97부의 라틴어 성경은 어디에 팔 수 있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구텐베르크는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자신의 인쇄기 앞에서 무일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다른 독일 인쇄업자들도 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유통이 더 활발한 이웃 국가로 이주하게 되죠. 결국 15세기 후반 지중해 중심 교역 커브 국가였던 이 베니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베네치아에 도착한 인쇄업자들은 최초의 도서 대량 배포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베네치아에서 책 200권을 인쇄했다면 항구를 떠나는 각 배의 선장에게 5권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끼어 빨기 시기이긴 한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죠. 이 베니스를 떠나 유럽 각국으로 향하는 배는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형성하던 종교도서와 문학도서 이외에도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지도 수출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는 종교도서나 문학도서가 아니고요. 사실상 소식지였습니다. 이 소식지를 사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교도서와 문학도서를 함께 사야지만 이 소식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끼어 팔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베니스의 인쇄업자들은 4페이지 분량의 뉴스 소식지를 선장에게 팔았고요. 그들의 배가 먼 항구에 도착했을 때 현지 인쇄업자들은 선장으로부터 그 소식지를 구입한 뒤 인쇄하여 수십 개의 마을에 일제히 보내 팝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1490년대에도 이 문자 해독률이 여전히 매우 낮죠. 이 문자 해독률이 사실상 소위 말하는 문맹률이 되겠죠. 이 문맹률이 낮아지는 시점은 의무교육이 나타나기 시작한 한 189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문자 해독률이 상당히 낮았는데 어떻게 뉴스 소식지들이 팔릴 수 있냐라는 의문은 당연한 의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술집에 모여 최신 뉴스를 낭송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최신 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이 뉴스 사실상 소식지를 읽었다기보다는 들었다고 보는 게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소식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궁중의 음란 스캔들부터 전쟁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누가 내보를 얼마를 줬다는 등 온갖 소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최신 뉴스를 낭송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자를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과장도, 흥미를 돋구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된 얘기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여요. 이는 뉴스 소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격주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었죠. 예, 조판 작업 중이죠. 이제 인쇄를 하기 전에 사실상 활자가 제대로 오탈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 조판 작업이 있고요. 인쇄된 내용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는요, 출판산업 발전의 기폭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100년 전에 시작되었죠. 로마와 피렌체 등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에서 14세기 정치 지도자는요, 시저, 키케로, 세네카와 같은 이 연설의 거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시저, 키케로, 세네카의 연설이 이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당시 공무원 시험의 주요 과목이 역사와 수사학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학이 중요했죠. 당시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개인 가해 교습 등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죠. 이 고대 로마의 교육 시스템이 부활한 것입니다. 예, 이 개인 가해 교습은 사실은 이 시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상 예전에 이 상층에서 귀족들이 이 중세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개인 가해 교습이 일반적이에요. 뭐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것은 둘째치고요. 이 대부분 저명한 학자들을 개인 교사로 초빙해서 이 자제들을 가르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가의 교습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이 대부분의 이 양반집 자제들은 이 개인 과외 교습을 받게 되죠. 이 르네상스 초기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을 발굴해 다시 출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후원자들은 혹시 고전을 발굴할 확률이 높은 외딴 수도원을 찾으러 이 알프스를 가로지르는 값비싼 탐험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는 고대 그리스어와 아랍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대단했죠. 오스만 제국에서 희귀한 텍스트를 아랍어 필사본으로 만든 뒤 라틴어로 번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상 르네상스를 얘기하면서 오스만 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비잔틴 제국의 멸망 이후에 비잔틴 학자들이 이제 로마로 넘어와서 사실상 이 고전 철학을 그리고 고전의 지식을 전수했다고 뭐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긴 한데요. 사실상 오스만 제국도 사실상 이 서유럽권과 교역을 계속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이 희귀한 텍스트를 오스만 제국에 가서 구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열심히 이 중세 시기, 르네상스 시기에 이 로마의 학자들은 배울 수밖에 없었죠. 이 부분은 사실은 르네상스를 따로 한 두 시간 정도 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소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전 모으기는요, 인쇄기 발명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이 어렵사리 구한 필사본을 묶어 책으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고전 도서 필사본 구축 사업은 너무나 더디게 수행되었죠. 14세기에 필사본 책 한 권의 가격은 귀족의 저택과 도서관, 건축 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00년에 가장 큰 유럽 도서관이었던 이 파리의 대학 도서관에서는 총 300개의 필사본이 있었는데 이것이 필사본 숫자만으로는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1490년대 베니스가 유럽의 서적 인쇄 수도였을 때 이 키케로의 작품을 인쇄한 도서의 한부 가격은 당시 학교 교사의 월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책값이 많이 떨어지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100년 이 인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귀족집 저택 하나 아니면 소규모 도서관 하나의 건축 비용에 해당됐던 값비싼 이 필사본 책이 이제 인쇄된 도서로 이제 교사 월급 정도 수준, 물론 많은 거죠. 뭐 몇백만 원일 테니까 뭐 지금 기준으로는 많겠지만 사실상 집 한 채 값과 뭐 교사 월급 한 달치 월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가격이 싸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쇄기는 르네상스의 기폭제는 아니지만 이 지식의 재발견과 공유를 크게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가장 부유한 엘리트 몇 명만 교육하는 프로젝트에서 원래는 그랬죠. 사실상 엘리트 몇 명만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중간 규모의 마을에 도서관을 세우고 부유한 상인 가족의 집에 서재를 두는 프로젝트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는 인쇄기의 발명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싼 가격으로 많은 책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개인 서재를 만들 수 있는 이 여력이 생기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종교개혁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에서 인쇄기의 역할을 요약한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있죠. 인쇄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이자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신학자는 아니지만 인쇄물을 통해 이 인쇄 도서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린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전에 종교개혁가들은 교회 당국에 의해 종교개혁 움직임이 빠르게 무너지고 그들이 작성한 몇몇 필사본이 잿더미가 되었죠.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루터의 종교개혁 시기는 사실상 유럽 전역의 인쇄기의 확산과 동시대입니다. 덕분에 루터는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죠. 이 루터의 신약성서 독일어본은 2주 만에 5,000부가 판매됩니다. 1518년에서 1525년까지 루터의 번역본은 독일에서 판매된 모든 책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죠. 그의 독일어 성경은 430개 이상의 판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사실상 이 독일어 본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종교개혁을 이 르네상스와 이 같은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실상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나오는 특징은 사실상 에스파냐어로 스페인어로 이 세르반테스를 만들었죠. 적었죠. 이 불란서에서도 똑같은 경향이 나타났고요.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가 등장해서 이 많은 이 영어로 어떻게 보면 라틴어가 아닌 이 모국어로 이 글을 쓰는 문화가 나타난 것이 르네상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독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르네상스의 연장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러한 요소를 보았을 때는 이 르네상스는 민족주의의 또 하나의 가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과제는 이번 주 주차 과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죠. 인쇄기의 발명은 이 정보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량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책이 양산됨으로써 라틴어를 통한 지식의 독점 시대가 끝나고요. 모국어를 통한 지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상위 3%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1%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99%는 문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모국어로 쓰여진 이 인쇄물들이, 도서들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 문맹률이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문맹률이 한 2, 3%, 1, 2%로 줄어드는 시기는 이 초등교육이
일반화되는 1890년대, 뭐 우리는 약간 뒤로 가야지 되지만 이 서유럽의 경우에는 1890년대부터 이제 초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문맹률이 낮아지게 되죠. 그 전에는 한 50% 이상이 문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뉴스를 읽어주는 직업이 사실상 이 1870년대 이전에도 있었다는 점도 한 가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요번 주 수요일 날,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